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총사령관은 미하일 드라파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령이 서명되었고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알렉산드르 시르스키를 해임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총사령관으로 미하일 드라파티 소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결국 거리, 민심가 승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월 21일 저녁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에서 6일 연속 시위자들이 요구했던 것을 발표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이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총사령관으로 합동군 사령관인 미하일 드라파티 소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시르스키와 함께 안드레이 그나토프 중장인 참모총장도 물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미하일 페도로프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때 요구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대통령령들은 이미 서명되었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임기 내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대규모 전쟁. 아마도 전쟁 전체를 통틀어서도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가 최고사령관의 인사결정을 직접적으로 뒤집은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몇몇 의원들은 아예 이런 시나리오 자체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사람들은 페도로프의 복귀와 시르스키의 해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드라파티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라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했던 바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지금 감정을 배제하고 미하일 드라파티가 누구이며 왜 그의 임명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승리인지를 함께 분석해 봅시다. 시르스키에게 어떤 스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 미하일 페도로프에게 무엇이 제안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이 직책은 서방에서 군사기술 차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직책은 국가국방부 장관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이 직책은 일종의 비선 실세 같은 자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뉘앙스는 이제 거의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 전체 기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7월 18일에 시르스키가 해임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그 일이 일어나기 3일 전입니다. 제 생각엔 구독할 가치가 있습니다. 2014년 5월 9일 미하일 드로파티는 우크라이나군 72여단의 제2기계화 대대 지휘관으로 마리우폴시에 점령된 경찰청으로 돌파해 인지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부대의 BMP가 친러 진영 지지자들의 바리케이트를 말 그대로 날아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전쟁의 시작을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드로파티가 마리우폴에서 그 BMP의 승무원 지휘관이었습니다. 드로파티는 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겪으며 점차 장군이 된 장교입니다. 하지만 앞서가지 말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결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젤렌스키는 6일간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요일 저녁 연설에서 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새로운 총사령관으로 미하일 드로파티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시르스키와 함께 참모총장직에서 그의 친구인 안드레이 그나토프 중장도 물러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는 드로파티, 예브게니 흐마라, 파블로 폴리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의 전체 구성을 어떻게 개편할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한 사람, 즉 시르스키를 드로파티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군 지휘부 전체의 재편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총사령관으로 미하일로 드로파티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하일로 예브게니 흐마라, 파블로 폴리사와 함께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의 새로운 구성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젤렌스키는 외교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했으며
떠나는 시르스키 장군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르스키 장군의 공로를 직접 인정했고 대통령은 키이우 방어, 하르키우 공세 작전, 쿠르스크 작전에서 우크라이나의 성과를 이끈 것이 바로 시르스키임을 사실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결국 시르스키에게 마땅한 평가를 내렸고 시르스키가 2022년에 수도를 실제로 구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키이우 방어, 하르키우 공세 작전, 쿠르스크 작전에서 우크라이나의 성과를 이끌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과정을 거쳐왔고 우크라이나의 방어는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전사에게 합당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와 우리 모든 전사들에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전선 방어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은 문제의 근본 원인도 인정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방장관 페도로프와 총사령관 시르스키는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전장과 여단 그리고 중요한 동원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정이야말로 제 생각에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대통령 젤렌스키는 사실상 지난 6일 동안 거리에서 시위에서 사람들이 말해왔던 것을 확인해 준 셈입니다. 오래된 구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작에 바꿨어야 했습니다. 저는 미하일로 드라파토이의 이런 시각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와 안드레이 흐나토브와 함께 앞으로의 복무 형태와 올바른 업무 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미하일 드라파토이는 누구이며 왜 시위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미하일 드라파토이는 43세입니다. 그는 소장 계급의 전문 군인으로 기갑병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높은 본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대부터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올라온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양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력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전투지휘관의 양력입니다. 전쟁의 시작, 즉 2014년입니다. 2014년 5월 9일 이미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미하일 드라파티는 72여 단의 제2기계화 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마리우폴에서 점령된 경찰청으로 돌파해 들어가 러시아인들이 붙잡은 인질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의 시작을 상징하는 순간입니다. BMP. 그의 부대가 친러 진영 지지자들의 바리케이트를 말 그대로 뛰어넘습니다. 이 돌파 장면의 영상은 우크라이나 전역, 아니 전 세계로 퍼져나가 전쟁 시작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리우폴에서 날아오르는 BMP. 운전석에는 드라파티가 있었습니다. BMP에서는 운전석과 조종석 중 어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같은 2014년 여름, 안타깝게도 이즈바린 스키 포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라파티는 이즈바리노와 체르보노 파르티잔스크 근처에서 포위된 우크라이나 부대들의 돌파 작전을 직접 맡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자료에 따르면 그의 그룹은 약 260명의 군인과 30대가 넘는 장비를 전투를 치르며 160km 이상 철수시켰습니다. 즉, 그들은 포위망을 뚫고 160km 이동했습니다. 드라파토이의 호출명은 루빈입니다. 2014년 사건 이후 그는 30기계화 여단 참모장으로 전선에 복귀했습니다. 왜 제가 그가 밑바닥부터 정상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냐면 사실 그는 다른 길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군사대학에서 계속 정규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고 전선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대신 전선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2021년에는 사무실을 바로 고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 해에 드라파토프는 국립국방대학교의 작전 전략과정 최우수 졸업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대사 멜린다 시먼스가 그에게 영국 여왕의 순회검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첫 순간부터 드라파토프는 남부에서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카오카 부대는 헤르손과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마을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진하며 러시아군의 방어선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전투공로 십자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드라파토프가 하르키우를 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르키우 주 북부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시작됐을 때 드라파토프는 하르키우 작전 전술 집단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젤렌스키 본인의 직접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용문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이 방어를 조직했고 사실상 공격 작전을 좌절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주로 진격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군인들은 드라파토프를 전선의 소방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장 위험한 허점을 진압하는 사람이죠. 드라파티르. 그리고 이 점이 의미심장한데 시르스키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구역에 정기적으로 투입했습니다. 헤르손 지역, 하르키우 지역, 루안스크 방향. 즉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마다 드라파티를 투입하곤 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에 보내지는 지휘관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입됩니다. 결국 가능한 최고의 지휘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인물이 우크라이나군 전체를 이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따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드라파티라는 인물이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시르스키의 체제가 오늘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도 강조해 줍니다. 2024년 11월부터 드라파티는 육군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1일 그는 직접 이 자리에서 사임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밤에 공격이 있은 후였습니다. 수미조의 훈련장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훈련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군인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그때 부하들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책임자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책임을 스스로 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025년 6월 3일 그는 육군 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동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행동을 우리가 다른 스캔들에서 봤던 것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왜 군대와 사회가 바로 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길 원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입니다.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장교로서의 명예를 보여주는 징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하일 페도로프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전 국방부 장관이 된 그가 사임한 첫날 브리핑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드라파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선에서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시르스키가 그를 가장 어려운 전선 구역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드라파티는 시르스키에게서 무려 3번이나 견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라파티는 시르스키에게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 총사령관 시절에는 성공적인 전투장군을 단순히 견책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시르스키가 드라파티로 교체되었을 때 분명히 시르스키의 모든 체계가 오늘 명백하게 무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측면도 살펴봅시다. 왜 알렉산드르 시르스키를 둘러싸고 이렇게 많은 불만이 쌓였는지, 사람들이 그를 해임하라는 요구로 거리로 나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알렉산드르 시르스키, 전투 경험이 있는 장군입니다. 실제로 키이우를 방어했고 하르키우 지역과 헤르손 지역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공적들은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물러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살자라는 별명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그리고 서방 언론에서 시르스키는 오랫동안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지를 지키려는 집념 때문에 말이죠. 비평가들은 이것이 많은 인명피해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평판의 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언론도 보통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서방 언론은 표현을 주저하지 않았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총사령관을 도살자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스켈리아 연대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스칼라 연대였습니다. 2026년 6월 바블 매체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상기시키자면 2025년 말부터 스켈리아 425 돌격연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6년 봄까지 최소 26명의 신병, 이 비전투 상황에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6명입니다. 전투가 아니라 훈련부대에서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소위 말하는, 강조하지만 소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장 구역의 주변이 그냥 지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가족들은 의료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고 이 부대에서 폭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방송사 스카이뉴스의 촬영팀이 이 모든 것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모두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참모본부는 이를 무시하며 스카이뉴스 기자들에게 애초에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다. 왜 거기 갔느냐 고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군 옴부즈맨 리슈 틸로바는 스켈레의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의 결정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해 5월에 또다시 신병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 스켈레 부대에서 말이죠. 도망치려 했던 신병입니다. 세 번째는 페도로프와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구식 군사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입니다. 미하일 페도로프 본인은 브리핑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시르스키와 참모총장 그나토프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는 다른 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비대칭 전쟁, 최소한의 손실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과 드론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저 진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아조프 참모장 크라테비치가 그때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은 2024년 초부터 자기 군대 내에서 거짓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시작했죠. 바로 그때 2024년 2월에 시르스키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문화에 대한 타격이었습니다. 크라테비치가 말하길 윗선에 항상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하는 문화였죠. 항상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9세대 장군들은 바로 이런 문화를 상징합니다. 시르스키는 비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페도로프가 갈등을 언급하자 시르스키는 비꼬며 자신이 없었다면 페도로프가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유로운 키이우에서도 브리핑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러시아군을 키이우에 들이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형 칼럼 나의 일, 나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밀리타르니 포털에서 그는 페도로프와의 갈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는 줄 몰랐다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칼럼은 이미 다뤘으니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놓치셨다면 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그리고 예전 방송 중 하나를 확인해 보세요. 아마 제목은 시르스키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또는 시르스키가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일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반대자들이 자주 상기시켰던 말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는다. 드론은 믿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에 시르스키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가 무인 시스템 부대를 창설하고 마데아르를 수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데아르를요. 그 그림은 꽤 솔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르스키는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장군입니다. 모든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장군님께. 그는 2022년에 키이우와 하르키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도 이를 인정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인정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결코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사 철학과 쌓여온 여러 스캔들이 결국 서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와 사회가 새로운 세대의 지휘관을 요구하는 것과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미하일로 페도로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계속 권력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군 드라바티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정보에 따르면 페도로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이미 밤이고 7월 21일입니다. 7월 22일로 넘어갑니다. 대통령 사무실에서 젤렌스키와 페도로프가 협상 중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 18일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르스키가 확실히 해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자리에서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이미 그의 후임을 찾고 있으며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7월 20일, 저는 시르스키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끝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새로운 정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7월 20일 저녁에 말했습니다. 시르스키는 확실히 해임된다고요. 비록 몇몇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았지만요. 댓글에 피치가 거짓말한다고 썼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미하일 페도로프는 장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가 그 자리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대신 젤렌스키는 페도로프에게 새로운 정부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국가의 기술 발전과 관련된 직책입니다. 서방에서는 이런 역할을 군사기술 차르라고 부릅니다. 이 역할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건 국방부 장관보다도 더 대단한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국방부 장관보다 더 대단하다면 왜 표도로프가 쉽게 동의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우리 현실에서 말이죠. 여기서 차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구 정치 전통에서 말이죠. 물론 이건 군주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차르라고 비공식적으로 관료를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아주 광범위한 권한을 주고 어떤 하나의 큰 분야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합니다. 그가 그 분야를 이끌도록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관료적 장벽 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 기억나시죠? 그는 미국의 전체 국가기구를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그는 일종의 차르였죠. 사실상 관료이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주 엄격한 관료적 절차에 얽매이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좋은 예가 아니라면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는 코로나 차르가 있었어요. 즉, 팬데믹 대응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또는 그들에게는 마약 차르도 있었어요. 그는 마약 퇴치를 담당했죠. 그리고 종종 아시다시피 훨씬 더 빠르게 상황에 대응하곤 했어요. 일반적인 방식보다 말이죠. 관료적 관청 조직보다요.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반이민 차르가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주 멋진 코트를 입고 있었죠. 그는 ICU와 함께 나와서 시위를 해산시키고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관료죠. 관료이긴 한데 관료적 절차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는 전혀 손이 묶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밀테크 차르, 즉 군사기술 차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군사기술 발전을 위해 완전한 전권을 부여받은 인물이에요. 우리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요. 이건 드론, 무인 시스템, 전자전, 군대의 디지털화, 방위 스타트업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페도로프에게 모든 걸 맡긴 것 같아요. 바로 그 분야를 이끌라고 제안받은 거죠. 그가 명성을 얻은 분야에서요. 방위 분야의 기술적 도약이죠. 하지만 이제는 국방부라는 좁은 틀을 넘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아주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요. 여기에는 물론 논리가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드론 전쟁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죠. 수백만 대의 무인기 생산을 구축했고 비대칭 전쟁을 추진했습니다. 등등이죠. 그리고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페도로프를 이런 행정적 잡무에 투입하는 대신 국방부에서 모든 물품을 구매하는 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챙기는 일에 시간을 쓰는 대신 그에게는 추진력 있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국가의 모든 군사기술 분야를 이끄는 역할이죠. 사실 페도로프 본인도 예전에 국방부 장관으로만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고문직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그가 밀텍 차르 역할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 미지수일까요? 사실 우크라이나 정치 문화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스모트레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모트라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밀텍 차르가 좋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차르라는 단어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차르가 좋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차르는 나쁩니다. 결국 관건은 이런 정치적 분위기입니다. 이런 명칭의 문제에서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서구 정치 문화가 이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정치 문화와 얼마나 공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내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나라의 주인이라 느꼈다는 얘기죠. 6일간 대통령 집무실 앞에 선 이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공학자들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주로 몇몇 여성들이 돈 받고 하는 시위라고 써대던 그런 헛소리와도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위에 나가서 얼마 받았냐고 묻더군요.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은 평범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젊은이들이었죠. 판지로 만든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재미로 나온 것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모욕했지만 그들은 버텼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유능한 사람들이 권력 다툼으로 쫓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대를 최고의 인재가 지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드로파토프 임명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정의 말입니다. 지금은 그 부분을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그의 모든 군 경력을요. 정확히 말해서 군 경력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2014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이른바 날아다니는 보병 전투차에 타고 있던 사람 말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인질들에게 돌파해 갔던 사람입니다. 포위망에서 사람들을 탈출시켰던 사람이죠. 전투를 치르며 160km를 이동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훈련장에서 사망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졌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겪은 사람입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임명된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의 친척도 아닙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후원으로 올라온 사람도 아닙니다. 안범죄 조직의 인맥도 아닙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장군입니다. 군인들은 그를 루빈이라는 호출 부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2014년부터 그는 군에 있었습니다. 그는 진작 행정직으로 물러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결론,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꼭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쿠키뉴스. 왜냐하면 거기서는 뉴스가 훨씬 더 빨리 올라오거든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희 유튜브 채널의 노고에 감사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저희의 노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